밥값도 못하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버티는 거야? 찰싹 45살 아들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맞아보는 자식의 손이었죠. 타오르는 뺨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건 제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저를 밥값도 못하는 늙은이라고 부른 그 말이었습니다. 효를 가르치는 교장이 되어 전국을 돌며 강연하던 아들. 학생들을 울리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도리라고 외치던 바로 그 입으로 제게 이런 말을 내뱉은 겁니다. 그날 밤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어둠 속에 앉아있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사직서를 들고 무릎 꿇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녁 7시 작은 아파트 주방에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김과 함께 천천히 올라왔죠. 박마림 할머니는 72세, 거친 손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달그락 닿는 소리만 들렸어요.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들 한민수가 들어섰죠. 45살 살입고 교장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비스듬히 풀며 식탁에 앉았어요. 그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민수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마림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죠. 왜 그러니? 아니, 학교에선 내가 교육 얘기만 하면 애들이 울어? 전국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와. 그런데 집에선 뭐야? 땅 담보 하나 못 해줘? 마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두 사람 사이로 올라왔죠. 그 땅은 안 된다. 왜 안 돼? 내 아버지 묘가 있는 자리다. 돈 문제로 건드릴 곳이 아니야.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뒤로 밀렸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어.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산 사람이 먼저지. 영준아,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민수가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죠. 된장찌개가 넘쳐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알아? 연구 프로젝트 하나 따내면 학교에서 내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근데 자금이 부족해. 그 땅만 담보로 잡으면 돼. 딱 몇 달이야. 안 된다고 했다. 마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독한 스킨 향이 된장 냄새와 섞였습니다. 평생 자식 등골이나 빼먹고 살더니 이제 와서 뭐? 밥값도 못하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버티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 정서연이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38살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수가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에 무서운 빛이 돌았어요. 말이 안 통하면 손이 먼저지. 찰싹 둔탁한 소리가 주방을 울렸습니다. 민수의 손바닥이 마림의 왼쪽 뺨을 후려쳤죠. 이른둘 할머니의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마림의 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렸어요. 뺨이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쌌죠.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깨진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림을 부축하려 했지만 민수가 가로막았죠.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 집안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뒤로 물러났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죠. 너! 내가 지금 뭘 한 거니? 필요한 일을 한 거지. 내일까지 인감도장 준비해. 안 그러면 요양원 알아볼 거야. 치매 증상 있다고 하면 간단해. 민수가 돌아서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그 소리가 마림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주방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된장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흘러내린 국물이 식탁 가장자리에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고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마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뺨은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열기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서연이 망설이다가 소매를 걷어올렸어요. 하얀 팔뚝에 보랏빛 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었죠. 어머니, 저도.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야, 너 같은 년이 뭘 안다고 나대? 내가 누군지 알아?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기나 해? 민수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작은 비명도 들렸죠. 제발, 그만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석 달 전부터 녹음했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마림이 며느리의 멍든 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은 뺨을 다시 만졌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죠. 마림이 식탁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서연의 부축을 뿌리쳤어요. 혼자 설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서연아. 네, 어머니. 오늘 본 건 잊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 마림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마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뺨의 열기는 가시지 않았어요.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서 민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림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장롱 앞으로 갔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래된 공책 하나가 있었죠. 남편이 평생 써온 학습법 연구 노트였습니다. 아들은 이것의 존재를 몰랐죠. 마림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이미 굳어졌죠. 새벽 4시 마림은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노트, 그리고 약간의 현금. 그게 전부였어요. 부엌을 지나며 깨진 그릇 조각을 봤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한 채 그대로였죠. 된장찌개 냄비도 식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어요.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끈을 묶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빗속으로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뺨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갔어요. 첫 버스가 오기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림은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지 않을 거였죠. 첫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빗물에 젖은 마림이 버스에 올랐죠. 운전기사가 할머니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 찍는 소리만 삐하고 울렸어요.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림은 맨 뒷자리에 앉았죠. 창문에 물기가 서려 있었어요. 손으로 닦아내니 흐릿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디젤 엔진 소리가 단조롭게 울렸죠.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약해졌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죠.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버스가 작은 정류장에 멈췄어요. 마림이 내렸죠.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시골 마을 입구였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있었죠.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림은 익숙한 길을 걸었어요. 30년 전까지 살던 집이었죠. 남편이 죽고 아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간 뒤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장독대는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거미줄이 천장 구석구석에 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안방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장롱이 그대로 있었죠. 문을 열자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나프탈렌 냄새가 올라왔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닐에 겹겹이 싼 뭔가가 있었죠.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낡은 공책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연구 노트였죠. 원본이었습니다. 20년간 써온 연구의 결정체였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에서 쿰쿰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림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첫 문장이었죠. 마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간은 없었어요.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랍을 열었죠. 거기엔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땅 문서와 남편의 유서였습니다. 유서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마림에게 이 땅은 우리 아들 교육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절대 팔지 마라. 내 묘자리로 쓰고 남은 땅은 언젠가 쓸 날이 올 것이다. 마림이 유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죠. 이제 필요한 건 다 챙겼어요. 집을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죠. 마을 입구 작은 구멍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마림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마림이 아니가. 언제 왔어? 방금요. 얼굴이 안 좋네. 뺨은 왜 그래?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마림이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래전 외운 번호였죠.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마림입니다. 남편 친구셨던. 아, 마림씨. 이게 얼마만이야? 무슨 일이에요? 최무진 변호사였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절친한 친구였죠. 지금은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탔죠. 도시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변두리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마림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뺨의 통증도 계속됐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피 향이 났습니다. 프린터가 윙윙 돌아가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최 변호사가 마림을 맞았습니다. 60대 후반이었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에요. 마림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노트를 꺼냈죠. 그리고 유서도요. 이게 뭡니까? 남편이 평생 쓴 연구 노트예요. 그리고 유서고요. 최 변호사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죠. 이건 대단한 연구네요.
이걸 왜 지금? 아들이 이걸 노리고 있어요. 마림이 뺨을 가리켰습니다. 부어오른 뺨이었죠. 최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아들이, 네, 어제 때렸어요. 땅 담보 안 해준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죠. 민수가 그런 놈이 됐군요.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우선 병원부터 가야겠네요. 진단서 받아야 해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마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뭔가요? 내 손으로 끝내고 싶어요. 제 손으로 그 아이를 멈추게 할 겁니다. 최 변호사가 마림을 바라봤어요. 72살 노인의 눈에서 무서운 결의를 봤죠. 어떻게요? 우선 안전부터 확보해 주세요. 그 애가 요양원 운운했어요. 치매로 몰아갈 거래요. 내용 증명부터 보내죠. 요양원, 병원 다 막아둘게요. 최 변호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며느리가 있어요. 그 애도 맡고 있어요. 증거도 있고요. 녹음이나 사진이 있나요? 녹음이 있대요. 좋아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갔어요. 서류가 한 장씩 출력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도장을 찍었죠. 이제 민수는 마림 씨한테 함부로 접근 못해요. 법적 보호막을 쳐둘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마림 씨, 정말 괜찮겠어요? 아들인데. 마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죠. 비는 완전히 그쳤어요.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죠.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만든 영구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며느리도 구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죠. 내용 증명 발송하고 법원에 서류 접수하고. 마림은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었죠.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 사람이 난리예요. 어머니 찾는다고. 서연아, 잘 들어.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 네. 증거 다 모아. 녹음, 사진, 뭐든지.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 변호사 연락처 줄게. 전화 너머로 서연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 이제 끝낼 거야. 다 끝낼 거니까. 마림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죠. 첫 번째 내용 증명 발송했어요. 이제 민수는 어머님 재산에 손도 못 댑니다. 다음은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해야죠. 폭행죄로요. 아직이에요. 더 모아야 해요. 마림이 가방에서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남편의 글씨를 쓰다듬었죠. 이게 미끼가 될 거예요. 미끼요? 그 애가 이걸 원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 마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 미소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죠. 끝까지 갈 겁니다. 제 손으로. 창밖으로 정오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림의 얼굴을 비췄죠. 부어오른 뺨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72년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결심이 그 안에 있었죠.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밤 10시 서연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규칙적으로 들렸죠. 그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의 노트북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우스를 움직였죠. 비밀번호 창이 떴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밀번호를요. 학교 창립 기념일 숫자였죠. 너무 단순했습니다. 노트북이 열렸어요.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가득했죠. 서연은 회계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학교 예산, 급식비, 시설비. 서연이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만 작게 들렸죠. 이상한 내역들이 보였어요. 급식업체 어사로 나간 돈이 다시 개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컸죠. 2천만 원, 3천만 원. 서연이 USB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컴퓨터에 꽂았죠.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 막대가 천천히 차올랐어요. 30%, 50%, 선풍기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죠. 하지만 발소리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사가 끝났습니다. 서연이 USB를 빼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놨죠. 서둘러 서재를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임시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마련해준 곳이었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안전했어요.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감사 제보 게시판이 있었어요. 익명 제보를 클릭했습니다. 제목을 썼죠. 한민수 교장 횡령 의혹 제보.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급식비 리베이트, 시설비 유용, 개인 계좌 이체. 증거 파일들을 하나씩 첨부했습니다. 파란 진행 막대가 올라갔죠. 10%, 20%. 서연의 손에 땀이 났어요. 업로드 완료. 제보가 접수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서연이 깊은 숨을 내쉬었죠. 같은 시각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있었습니다.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았죠. 첫 번째, 요양원 5곳에 발송 완료. 최 변호사가 체크리스트에 표시했어요. 두 번째, 학교재단 이사회 발송 완료. 세 번째, 은행 3곳 발송 완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박마림 여사에 대한 강제 입소나 재산 처분 시도 시 즉각 형사고발. 법적 대리인 최무진 변호사.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에요. 최 변호사가 법원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보호 명령 신청서였죠. 서연 씨 명의로 신청합니다. 녹음 파일이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어요. 프린터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지역 방송국 회의실이었습니다. PD 유수진이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죠. 이거 대박이네. 유수진 PD가 혼잣말을 했어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탐사보도로 이름을 날린 베테랑이었죠. 전화가 왔어요. 마림이었습니다. PD님, 저 박마림입니다. 네, 어머님. 제보 내용 확인했어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네요. 증거가 더 있어요. 뭔가요? 아들이 교육 강연하는 영상이요. 그리고 저한테 한 욕설 녹음도 있고요. 유수진 PD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개를 대비시키면 네, 위선이 확실히 드러나겠죠. 티저 만들어야겠네요. 일주일 뒤 방송 가능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유수진 PD가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켰어요. 민수의 강연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학교 강당이었죠. 학생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효는 인생의 뿌리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도리죠. 목소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유수진 PD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서연이 보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버티는 거야? 거친 욕설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죠. 같은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집을 시작했어요. 두 음성을 교차시켰죠. 효도를 외치는 목소리와 어머니를 욕하는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자막을 넣었어요. 두 얼굴의 교장, 그의 진짜 모습은 예고편이 완성됐습니다. 30초짜리 티저였죠. 하지만 파급력은 엄청날 거였어요. 저녁 6시 민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죠. 집안이 조용했어요. 서연아,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안방을 확인했죠. 비어 있었어요.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연들이 무슨 짓을. 민수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죠. 문을 열었어요. 배달원이 서 있었습니다. 한민수님 맞으시죠? 내용 증명입니다. 민수가 봉투를 받았어요. 배달원이 가고 문을 닫았죠. 봉투를 뜯었습니다. 법적 경고문. 박마림 여사에 대한 일체의 접근 및 재산권 침해 시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최무진 변호사. 이 자식이. 또 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서 송달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받았죠. 서연이 신청한 거였어요.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 시 즉시 체포. 민수가 서류를 구겼습니다. 바닥에 내던졌죠. 좋아. 그래, 해보자고. 끝까지 해보자. 그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재단 이사장이었죠. 이사장님, 저 한민수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 교장, 교육청에서 감사 나온다는데? 무슨 일이야? 민수의 입이 굳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거였죠. 그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고 뭐고 일단 조사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어. 학교 이미지 망치지 말고. 전화가 끊겼어요. 민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 9시 지역 뉴스 시간이었죠. TV 화면에 예고편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충격 고발. 효를 가르치는 교장의 두 얼굴. 민수의 강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욕설이 겹쳤죠. 밥값도 못하는 늙은이가. 짧은 예고편이었지만 임팩트는 강했습니다. 민수는 TV를 보며 얼어붙어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학교 교감이었습니다. 교장님, 방금 방송 보셨어요? 이게 대체.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울렸죠. 이번엔 동료 교장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학부모, 교사, 지인들. 다들 예고편을 본 거였죠. 민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손이 아팠지만 상관없었죠. 다 죽여버릴 거야. 다. 그의 목소리는 짐승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법적 보호막이 완벽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마림은 최 변호사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고편이 끝났죠. 잘 됐네요. 이제 시작이에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그 애가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마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미끼를 던질 시간이에요. 그녀가 가방에서 남편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를 쓰다듬었죠. 이걸 노릴 거예요. 분명히. 밖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민수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교육청이었죠. 한민수 교장님이시죠? 감사팀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학교로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쳤죠.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계속 떨렸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교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다들 예고편을 본 거였어요.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죠. USB 하나를 꺼냈어요. 회계 자료 백업이었습니다. 이걸 없애야 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컴퓨터를 켜니 계정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먼저 차단한 거였죠. 아, 민수가 한숨을 내뱉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님, 재단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장이 들어왔죠.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어요. 한 교장,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이사장님, 오해입니다. 다 조작된. 조작? 교육청 감사까지 나온다는데? 이사장이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소집 공문이었죠. 일주일 안에 소명 자료 제출해. 그때까지 교장 직무는 정지야. 이사장님,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사장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민수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죠. 전화번호를 검색했어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 어머니가 그걸 갖고 있다면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써왔다는 걸요.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었죠. 만약 그게 자신의 연구와 비슷하다면 표절 의혹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원본이 있다고 하면 되지. 내가 갖고 있다고. 그는 즉시 행동했어요.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낡은 건물 지하였죠. 위조 전문가를 찾아간 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와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죠. 구석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오래된 문서 하나 만들어야 해요. 20년 된 걸로. 가능하죠. 샘플이 있나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예전에 찍어둔 아버지 메모 사진이 있었죠. 흐릿했지만 글씨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필체로 노트 한 권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걸립니다. 비용은? 돈은 상관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위조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대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죠. 세피아 톤 염색액 냄새가 났어요. 종이를 낡게 만드는 약품도 꺼냈습니다. 민수가 밖으로 나왔어요. 다음 목적지는 법원이었습니다. 한정후견 신청을 하려는 거였죠. 법원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였죠.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요. 준비하겠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의사를 찾아야 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를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민수 교장님이시죠? 저는 김 박사입니다. 교육 연구 관련해서. 누구시라고요? 교장님 논문 읽어봤습니다. 표절 의혹이 있던데요. 민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어요. 무슨 소리야? 돈이 필요하시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울렸죠. 같은 번호였어요. 끊지 마세요.
진짜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뭘 원하는 거요? 만나서 얘기하죠. 오후 4시 시청 앞 카페. 전화가 끊겼어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후 4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한 교장님? 김 박사? 앉으세요. 민수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 향이 진하게 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교장님, 아버님 연구 노트, 그거 제가 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10년 전 학회에서 잠깐 공개된 적이 있어요. 교장님 논문이랑 똑같더군요. 그게 무슨... 걱정 마세요. 저는 교장님 편입니다. 원본만 있으면 됩니다. 교장님이 먼저 쓴 걸로 만들면 되죠. 김 박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날짜가 조작된 학회 발표 자료였습니다. 이걸로 증명하면 됩니다. 대신 보상이 필요하죠. 얼마요? 5천만 원. 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김 박사가 명함을 건넸죠. 정신과 의사입니다. 치매 진단서 필요하시죠?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남자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도 정보가 있으니까요. 서로 돕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더러운 거래였지만 민수에겐 구명줄이었죠. 저녁 7시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현금 뭉치를 꺼냈죠. 5천만 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학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교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교육청 감사팀이 서버를 다 가져갔어요. 회계자료 전부요. 민수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혀 쨍그랑 소리가 났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트만 없애면, 그것만 없애면 살 수 있었죠. 그는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위조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일주일 말고 3일 안에 해주세요. 돈은 2배로 드릴게요. 3일이요? 그건 좀... 3배.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다는 걸요. 최 변호사가 고용한 사람이 그를 미행하고 있었죠. 미행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한민수가 위조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도요. 예상대로네요. 계속 감시해 주세요. 같은 시각 마림은 시골집에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 유수진 PD와 함께였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림이 말했습니다. 마당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처마 밑, 대문 옆, 방 안까지. 비 오는 날 올 거예요. 분명히. 그녀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3일 뒤 큰 비가 온다고 했죠. 그때 끝장을 낼 겁니다. 마림이 남편의 노트를 꺼냈어요. 진짜 원본이었죠. 이게 미끼였습니다. 이걸 보러 올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72년 인생 최대의 함정을 파고 있었죠. 빨간 녹화 버튼이 깜빡거렸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3일 뒤 밤 9시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요란했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어요. 마림은 시골집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죠.
빗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셨어요. 차가운 물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마당의 물웅덩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차였어요. 대문 앞에 멈췄죠. 엔진을 끄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내렸죠.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어요. 장화를 신은 발이 물웅덩이를 밟았습니다. 철벅 소리가 났죠. 그가 대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마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0m 거리였죠.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죠. 발소리가 물을 차며 철벅거렸어요. 5m, 3m, 1m. 그가 마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쿵소리와 함께 진흙탕에 무릎이 박혔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죠.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마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빗속에 우두커니 서서 아들을 내려다봤죠.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더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학교도 잃었어요. 명예도 다 잃었어요. 이제 엄마밖에 없어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의 울부짖는 수준이었죠. 내가 엄마를 때렸어요. 죽일 놈이에요. 하지만 엄마, 나 좀 살려줘요. 제발.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번개가 번쩍였죠.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은 흘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연기였습니다. 모든 게 쇼였어요. 마림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태도가 확 바뀌었죠. 그가 벌떡 일어섰어요. 무릎에 진흙을 털지도 않았습니다.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죠. 연기 그만하라고요,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의 애원은 온데간데 없었죠. 나도 알아요. 다 짜고 치는 거잖아. 카메라도 설치했겠지.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처마 밑 대문 옆을 훑어봤죠. 그래, 찍어. 실컷 찍으라고. 그런데 말이야.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마림이 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낡은 공책 하나만 없애면 끝나. 아빠 연구 노트 말이야. 민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았죠. 그것만 없으면 표절이고 뭐고 증명할 수 없어. 내가 원본 갖고 있다고 하면 끝이야. 너. 마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노리고 온 거구나. 당연하지. 엄마가 그거 갖고 있는 거 알아. 시골집에 숨겨뒀지? 민수가 또 한 걸음 다가왔어요. 마림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대문에 닿았죠. 비켜요, 엄마. 안 된다. 비키라고.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마림의 팔을 잡았습니다. 꽉 움켜쥐었죠. 마림이 신음을 냈어요. 아파. 아프면 비키면 되잖아. 민수가 마림을 옆으로 밀쳤습니다. 72살 노인이 비틀거렸어요. 그대로 진흙바닥에 쓰러질 뻔했죠. 간신히 균형을 잡은 마림이 다시 민수를 막아섰어요. 그건 내 아버지의 혼이야. 건드리지 마. 아버지,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야? 산 사람이 먼저지. 민수가 다시 마림을 밀쳤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요. 쿵소리와 함께 마림의 등이 마루에 부딪혔죠. 으윽. 마림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어요. 허리를 움켜쥐었죠. 비에 젖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수는 상관없다는 듯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장화가 마루를 더럽혔죠. 진흙이 여기저기 묻었습니다.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장롱이 보였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었죠. 우지끈 소리가 났어요.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옷가지를 마구 꺼내 바닥에 던졌죠. 미친 사람처럼 헤집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숨겼냐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닐에 싼 뭔가가 보였죠. 급하게 꺼냈어요. 비닐을 찢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누렇게 변색된 노트였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찾았다. 민수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노트를 높이 들었죠.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마림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죠. 나라. 그건 안 돼. 늦었어요, 엄마. 민수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었죠. 이것만 태우면 모든 게 끝나. 안 돼. 마림이 달려들었어요. 노트를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민수가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마림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쿵소리가 크게 났죠. 머리가 장롱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마림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왔죠. 붉은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라이터를 노트에 가까이 댔죠. 불꽃이 종이 끝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만. 마림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그건 내 아버지의 숨이야. 내 아버지가 평생 바친 거라고. 그래서 더 없애야 돼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종이에 닿았어요. 노트 끝이 검게 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죠.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마림이 마지막 힘을 짜내 노트를 낚아챘습니다. 이거나. 민수가 다시 빼앗으려 했어요. 두 사람이 노트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죠. 종이가 찢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문이 쾅 열렸어요. 빗물에 젖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카메라를 든 PD, 최 변호사, 그리고 경찰이었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PD가 들고 온 조명 때문이었죠. 카메라의 빨간 아리씨 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민수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현장 체증 중입니다. 유수진 PD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카메라 렌즈가 민수를 정면으로 비췄죠. 비에 젖은 우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한민수 씨, 폭행 및 재물손괴 현행범입니다. 뒤이어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작업화에서 고무 냄새가 났어요. 무전기가 치지직 소리를 냈죠.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접근금지 명령서예요. 서연이 종이를 민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방금 송달됐어요. 지금부터 어머니와 저한테 100m 이내 접근하면 즉시 체포됩니다. 민수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진흙물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어요. 일단 서까지 가시죠. 피해자 진술 들어야 합니다. 잠깐만. 민수가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현행범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마림을 바라봤어요. 마림이 머리에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체포하지 마세요. 모두가 놀랐죠. 민수도 눈을 크게 떴어요. 내일 할 일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경찰이 망설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귓속말로 뭔가 설명했죠.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엄중 경고합니다. 한민수 씨, 접근금지 위반하면 바로 체포입니다. 경찰이 나갔어요. PD도 카메라를 껐죠. 하지만 녹화 파일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죠. 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안 잡아가게 한 거예요? 마림이 차갑게 웃었어요. 내일 알게 될 거야. 민수가 집을 나갔습니다. 차 시동을 걸었죠. 헤드라이트가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재단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죠. 교육청 감사 착수 통보를 받은 직후였어요.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죠. 커피와 서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은 깔끔했지만 얼굴은 초췌했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앉으세요, 한 교장. 이사장의 목소리가 얼음 같았습니다. 민수가 의자를 끌고 앉았죠.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었어요. 끽 소리가 났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횡령 의혹에 대해. 그건 오해입니다. 회계 착오일 뿐. 착오가 3억이나 됩니까?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어요. 민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림이 들어왔어요. 뒤에 최 변호사가 따랐죠. 어머니,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박마림 여사를 모셨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하셔서 이사장이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마림이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딱 소리가 났죠. 작은 금속 조각이 모든 시선을 끌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제 아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림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죠. 지금 여기서 자필로 사직서를 쓰면 마림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은 밖으로 안 나갑니다.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1분만 버티면 마림이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당장 틉니다. 모든 언론사에 뿌릴 겁니다. 이사장이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연결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수의 강연 장면이 나왔죠. 효는 인간의 가장 숭고한 가치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목소리가 감동적이었어요. 학생들이 눈물을 닦는 장면도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젯밤 시골집이었어요. 빗속에서 찍은 영상이었죠. 밥값도 못하는 늙은이가 뭘 안다고. 민수의 거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 그 낡은 공책 하나만 없애면 끝나. 라이터를 켜는 장면, 마림을 밀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찰싹. 며칠 전 저녁 식탁에서 찍힌 영상이었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죠.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굳어 있었죠. 이런 인간이. 한 이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이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죠. 사직서 양식이었습니다.
한민수. 이사장의 목소리가 무덤처럼 무거웠어요. 지금 당장 쓰세요. 종이가 민수 앞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펜도 함께였죠. 민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쓰면 이 영상 지금 나갑니다. 마림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언론사 연락처가 화면에 떴죠. 하나, 둘. 잠깐만요. 민수가 펜을 움켜잡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죠. 사직서, 소속 한빛고등학교, 직위교장, 성명 한민수.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손을 무겁게 눌렀어요. 특히 마지막 서명이요. 수. 세 글자를 쓰는데 1분이 걸렸습니다. 펜이 종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이사장이 사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부로 파면입니다. 교육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겁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죠.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림이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어머니. 민수가 간신히 불렀습니다. 마림이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죠.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마림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최 변호사와 서연이 뒤따랐죠.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텅 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사직서 사본만 손에 쥐고요. 종이가 구겨지도록 움켜쥐었지만 이미 늦었죠. 밖에서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영원한 밤이 시작됐죠. 복도에서 마림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마림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형사 고소도 해야 하고. 네. 다 준비됐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죠. 폭행, 횡령, 사문서 위조. 죄목이 한가득이었어요. 세 사람이 건물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마림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여보, 이제 당신 명예를 되찾았어요.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주차장에서 민수가 차에 기대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사직서를 쓴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었고 민사소송도 준비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예와 체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효를 가르치던 교장이 어머니를 때린 페르나로 역사에 남을 거였어요. 마림이 차에 올랐습니다. 서연이 운전대를 잡았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미러로 민수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죠.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마림의 마음 한구석엔 쓸쓸함도 있었어요. 그래도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의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 302호 법정이었죠. 민수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 당당했던 교장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죠. 피고인 한민수, 일어서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피고인은 존속폭행,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방청석 맨 앞줄에 마림과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자로서 효를 가르치면서 정작 어머니를 폭행한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죠.
민수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피해자 서지수 씨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 박마림 씨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망치가 탁 내려쳤어요. 판결이 확정됐죠. 안 돼. 재판장님.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가 다가와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 소리가 차가웠죠. 어머니,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민수가 마림을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마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지 않았죠. 민수가 끌려나갔어요.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모든 게 끝났죠. 법원을 나온 마림과 서연이 햇빛 아래 섰습니다. 봄날이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서연이 마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끝났구나. 마림의 목소리엔 안도와 쓸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2달 뒤 시골 마을회관이었습니다. 2층에 작은 공부방이 만들어졌죠. 마림이 배상금으로 만든 거였어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필 깎는 소리가 사각사각 났죠. 난로에서 은은한 온기가 퍼졌어요. 마림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죠. 서툴지만 정성껏 글자를 썼어요. 오늘은 한자 공부를 할 거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눈들이었죠. 효자를 배워볼까요? 마림이 천천히 획을 그었어요. 1, 2, 3. 7획이 완성됐습니다. 효도할 효.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효도가 뭐예요? 마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란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뛰어나갔어요.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마림은 빈 교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의 모내기가 한창이었죠. 농부들이 허리를 굽히고 일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얇은 책이었죠.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 박철수의 학습법 연구.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그의 연구가 드디어 책으로 나온 거였죠. 마림이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죠. 헌정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굳은 살로 살아온 아내 박마림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마림의 눈가가 젖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죠. 이제 울 일은 없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서연이 매일 전화했고 공부방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현관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보니 흰 봉투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죠. 어머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감옥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 손에 굳은 살이 이제야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의 편지였어요. 구치소에서 보낸 거였죠. 마림이 편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읽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결국 접어서 서랍에 넣었죠. 아직은 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밖에 나와 텃밭으로 갔어요.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죠.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었어요. 거친 손, 굳은 살 박인 손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게 내 밥값이야.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마림이 일어서서 허리를 폈죠. 멀리 마을 입구가 보였습니다. 서연의 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자를 데리고 온 거였죠. 할머니, 5살 손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마림에게 달려왔죠. 우리 강아지 왔구나. 마림이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채웠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죠. 어머니, 오늘도 밭일하셨어요? 운동 삼아서 저녁 같이 먹어요. 반찬 가져왔어요. 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했어요. 숟가락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고요한 시골 밤이었죠. 그날 밤 마림은 일기를 썼습니다. 낡은 공책에 볼펜으로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손자가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른다. 서연이도 잘 지낸다. 민수 편지가 왔지만 읽지 않았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니 모르겠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죠. 달이 밝았습니다. 장롱을 열었어요. 남편의 사진이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 이름도 되찾았고 명예도 지켰어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롱에 넣었죠.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죠. 마림은 자신의 손을 만져봤어요.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이 좋았어요.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요. 이 손이 그녀의 인생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마음이 다 끝나는 건 아니네. 예전에 했던 혼잣말이 떠올랐어요. 맞는 말이었죠. 아들에 대한 미움도 연민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였으니까요. 새벽에 닭이 울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죠. 마림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가 났죠. 곧 아침을 해야 했어요. 서연과 손자가 일어날 시간이었으니까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쌀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죠. 이게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밖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렸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림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죠.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솟아올랐어요. 황금빛 햇살이 온 세상을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픔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나요? 팍팍한 삶에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곳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기운을 보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그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